약간 8억 정도 8억.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랬는데 지금 4년 만에 40억. 본인 돈 12억 들어가서 28억을 벌었네요. 그렇죠. 오늘 책은 대출의 마법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으로 김작가 TV에 대출만을 주제로 촬영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또 제가 대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대출은 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또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하면 양날의 되죠. 칼 같은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대출 전문가분을 모셔서 대출 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우리 삶에 좀 융통이가 있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데 네. 지금 중요한 건 근데 어쨌든 대출로 우리가 뭐 딴 거 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보통 대부분은 어쨌든 집이잖아요. 네. 지금 대출 받아서 이제 집을 사도 되는지 기준금리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집을 대출 받아 사면 뭐 한간에는 바보가 아니냐. 그렇죠. 지금 그런 시기가 얘기 많이 아니다. 나오죠.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단 작년보다 금리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작년 5월에 제가 가장 저렴하게 금리를 봤을 때가 한 2.5%의 5년 고정금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하다는 은행의 금리가 4%대 초반, 거의 2배 가까이. 대표님 생각하신 것보다 네.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맞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갑자기 심해질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금리라는 것이 약간의 이제 조정이 있는 거지 뭐 네네. 급격하게 계속 오르기만 하진 않는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막 너무 무섭게 7%, 8%가 맞아. 목전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네네네.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이제 현재 실행 금리는 4%대 초반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여쭤보신 대로 이때 집을 사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금리만으로 집을 사지는 않아요. 모든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이유 100가지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나는 이제 아이가 커서 더 이상 이사를 가기가 싫어. 이제 정착을 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계속 전세로 내지는 월세로 거주할 수는 그것도 없다라는 쉽지 않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런 조건이 붙겠죠. 예전 같으면 금리가 싸니까 내가 대출을 풀로 완전 많이 받아서 맞아. 주식도 좀 하고 싶고 뭐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내가 최소한으로만 받아서 부족분만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단지 금리가 비싸서 집을 안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을 매수를 할 때는 일단 최근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선택하기가 좀 더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집을 편안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거래되는 그 양상을 보니까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을 매수할 만약에 생각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조사를 해서 내가 최적의 집을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대출이 목적은 아니에요.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목적이나 수단이 어떤 의미죠? 나는 대출을 잘 받는 게 목적이야. 이런 분들은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쵸. 나는 좋은 집을 사는데 수단으로 대출을 이용할 뿐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최종 목적이 어딘지 그거를 가장 먼저 중요시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대출은 그냥 수반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뭐 올해 연말에도 지금 네. 한 두세 번 정도 더 남아서 모른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모른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거는 맞아요. 근데 약간 그 내년쯤 되면 내려가지 않을까? 그 얘기 좀 나오고 있죠. 희망을 갖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현재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 어느 게 쌀 것 같으세요? 지금요? 감이 안 오죠.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저로서는 그렇죠. 보통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예고가 되면 네. 대부분 고정금리가 비싸요. 어. 네,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지금 고정해야 되니까. 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좀 더 지나면 꺾일 떨어질 거라고 수도 보는 있기 거네요.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그렇죠. 환율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마찬가지로 금리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지만 또 대표님 대출 전문가시니까 네. 대출 금리 그래도 좀 언제부터 좀 내려갈 수 있다고. 일단 연말까지는 네. 그렇게 꺾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내년쯤 되면 네. 약간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금리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살 때 변동을 선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고정을 선택해야 만약에 되나요? 지금 진짜 집을 뭐 사면 안 되는 분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네. 사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분들은 네. 고정 변동 뭘로 해야 되나요? 그 선택은 결국은 이제 차주분께서 대출 받는 분이 결정을 그렇죠. 하는 거기는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저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기간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전세라든지 신용대출 이런 대출은 만기가 1년에서 2년. 전세는 2년이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짧아요. 만기가 짧은데 내가 굳이 높은 금리를 땡겨서 미리 선택할 필요는 없다. 혹시 이제 고정금리가 만약에 전세 대출에서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가 너무 불안해서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2년밖에 안 되는데 뭐 변동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경우는 그냥 변동금리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뭐 굳이 고정금리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주택담보대출인 거죠.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만기가 35년. 40년, 현재 보금자리로는 50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대출들은 고정금리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 편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고정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건가요? 일단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오랫동안 네, 갚아야 오랫동안 되니까. 써야 되니까 이게 급등락이 심하면 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고정금리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그 금리를 처음에 막 너무 심오하게 고민을 하시는데 은행 대출은 3년이 지나면 대환이 가능해요. 물론 3년 전에도 내가 수수료를 내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상품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장기 고정금리 쓰셨던 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은행을. 대출을 하실 때 뭐 같은 은행에서도 상품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내가 가장 유리한 대출을 금리를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은행 얘기하셔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주택담보대출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고 막연하게 안 된다 생각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는지랑 또 은행원 앞에 앉으면 아무래도 좀 또 뭐 네. 긴장될 수도 있고 난 그쪽은 전문가 난 비전문가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막연하게 질문하지 않고 뭘 질문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이게 어디나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네. 질문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저 세금 많이 나오나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쵸. 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사실은 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네. 질문을 잘하는 친구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물어보죠. 내가 모르는 거 뭔지 맞아요. 아니까. 모르는 친구들은 물어볼 게 없어요. 없어요. 다 모르-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내가 똑똑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 대출 얼마 나와요? 저 많이 나오나요? 그러면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예, 많이 나와요. 뭐 이게 끝인 거예요. 희망이라도 드리겠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답을 못 드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은행 직원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 대출 상담사를 만난다거나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본인의 모든 스펙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대출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상담을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제일 먼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수가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주택이 몇 개인지 대부분 이제 없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나도 좀 뭐 셀 수 없었으면 좋겠다. 주택을 뭐 가늠을 못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내가 1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못하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뭐 무허가인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고 그냥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예, 대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내 주택수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즘 DSR이라고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어려워요. 예, 소득을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소득이 그냥 막연하게 저 월급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월급 200이면 200이에요. 그렇죠. 200이에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프리랜서인 분들은 그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200만 원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득금액 증명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그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명확하게 딱 객관적인 증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근로자인 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프리랜서라든지 개인 사업자분들은 본인이 체감하고 있는 본인의 그 수입하고 뭐죠? 서류상에 나오는 소득이 달라요. 저희가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서 32살 때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프리랜서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네. 수익이 변동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네, 맞아요. 이제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벌 수도 있고 많이 벌면 1000만 원 벌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딴 데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내가 가장 많이 벌었던 걸 얘기하게 돼. 맞아요. 왜냐? 본 적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도 스스로를 세뇌. 네. 나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월급이 어느 정도 되세요? 라고 여쭤보면 한 10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네, 어머 정말 많이 버시네요 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래도 혹시 경비 처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보면 뭐 그 정도가 아닌 때가 많죠. 네,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다 신고를 못 하시고 경비도 또 많이 나가고 그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소득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원래 소득이 가장 어려워요. 은행 직원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소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파악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죠. 부채. 예. 본인의 부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부채라고 생각 안 하셔요. 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아예 부채에서 빼버리는 거죠. 네네네. 부채가 얼마인가요? 라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부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마이너스 통장 1억 원. 이렇게 되면 부채예요. 그리고 또 중도금 대출을 또 부채에서 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중도금 대출은 이제 DSR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중도금을 대출을 받을 때 DSR 안 본다는 거지. 이제 DSR 문제가 나오면 좀 많이 어려운데 근데 이제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 본인의 부채는 그냥 다 오픈을 하셔야 돼요. 빼고 덕후는 은행 직원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겠거나 미심쩍은 부분들은 다 말씀을 해주는 게 좋으세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정리하면 뭐 주택수, 소득, 그 소득을 부채. 버는 직업의 분류, 네. 부채 이런 건데 한마디로 결국에는 내가 그 대출을 땡겨올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 재테크적인 전 자산을 엑셀로든 목표로는 정리해서 딱 가져가면 그러면 제일 좋죠. 사실은 이제 서류를 발급받아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아요. 소득금액 증명원을 우리 홈택스에서 프린트를 해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뭐 부채 현황은 사실은 신용조회를 하면 은행에서 다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지금 방금 전에 DSR 얘기해 주셔서 네. 생애 최초도 DSR 적용받는다고 하던데 맞아요. 연봉 얼마면 네. 6억 대출이 네.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DSR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DSR은 일단 내가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적어야 돼. 네. 그쵸. 저 적고 싶어요. 그죠. 아니면 소득이 많던지. 둘 중에 하나가 유리해야 되는데 현재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갖다 줄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죠. 그쵸. 많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DSR이 더 불리하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부채가 하나도 없을 때 도대체 6억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여야 할까 했더니 금리 한 4% 정도 넣고 만기 한 40년 정도 넣으면 한 8,200? 연봉 부부 합산 가능하니까 네, 8,200 정도 되면 6억이 가능해요. 단 부채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서 신용대출이 좀 있거나 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한마디로 본인 연봉이 8,200 정도면 이제 대출을 해서 6억 정도를 땡겨서 네. 본인이 이제 생애 집을 살 수 최초로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생애 최초 대출한다고 해서 많이 네. 이제 분들이 좀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LTV 80% 받으면 사실 이자가 굉장히 좀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네. 시세 7.5억짜리 생애 최초 80%로 매수하려고 한다면 대출금은 6억인데 네. 그럼 내야 할 이자는 굉장히 좀 많아 얼마일까? 보이긴 하는데. 네, 맞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7억 5천짜리를 매수를 할 때 80%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7억 진짜요? 5천이 6억이잖아요. 네. 8억도 6억, 9억도 6억. 예, 집값이 올라가도 다 6억이잖아요. 그래서 7억 5천짜리를 살 때가 아마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자는 금리 한 4% 정도 넣고 만기 40년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지금 40년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거치라는 상품이 없어요. 거치가 뭐냐면 그냥 나 이자만 내고 싶은 거죠. 네. 그죠?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그냥 원금 상환하면 안 돼요? 네, 그러고 싶은데 국가 정책상 그럴 수가 없고요. 최대한으로 거치를 둘 수 있는 이자만 내는 기간은 최대가 1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거치라고 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6억 정도 받으면. 그래서 거기서 이자가 200만 원. 그리고 원금이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으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네. 여기서 궁금한 거 갑자기 한 가지 든 생각이 네. LTV 이제 80%로 받으면 네. 그만큼 내가 대출을 많이 땡기잖아요. 네.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LTV 뭐 40%로 땡길 수도 있고 이 LTV 퍼센테이지는 네. 과연 어디까지 활용하는 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좀 좋을까요? 물론 하락기 상승기 때도 이게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거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나라에서 정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DSR을 정해줬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그 DSR 40%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본인이 내 월급의 40% 이상을 은행에다 주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면 감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본인이 땡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땡기는 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대출을 잘 하려고 하는. 왜냐면 방법이죠. 국가에서 그거는 거기까지는 지나친 해도 된다. 거는 못하게끔 어느 정도 막아놨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데 뭐 굳이 필요 없는데 많이 절대로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대출을 받을 때 수익률을 고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집은 거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필요하지 않았는데 대출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자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 유지를 한다는 거죠. 내가 4%의 이자를 받았는데 수익률 주식에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2%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네. 어쨌든 대출이 레버리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의 소중함과 무분별한 대출의 위험성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네. 대출 잘 받아서 잘 된 사례 1개 정도, 뭐 네. 한두 개. 그다음에 네. 대출을 잘못 받아서 좀 잘못된 사례 있을 것 같아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출을 이제 잘 받아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최근에는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죠. 그렇죠. 뭐 4년 전에 뭐 대출을 받았던 분들 지금 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그때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완전 상승장을 만났는데 그걸 네. 곱하기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네. 하락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IMF는 모르시죠? IMF는 알죠. 네, 제가 몸으로 겪진 않았지만. 네, 그때 이제 금리가 17% 아.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럴 때 레버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7%의 이자를 은행에다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런 시기가 다시는 오지 않을기를 바라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레버리지는 잘 쓰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검이잖아요. 잘 쓰면 나한테 굉장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못 쓰게 되면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 좋을 것 되신 같아요. 분의 좀 직접적인 실명이 아닌 사례가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뭐 지금은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레버리지 풀로 해가지고 샀어요. 어디에 샀나요, 그분은? 압구정. 아, 압구정에. 네. 얼마짜리를 샀는데 얼마를 대출했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뭐 20억짜리 샀어요. 20억짜리. 네, 20억짜리 사서 40% 그때 대출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8억 정도 8억.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랬는데 지금 40억, 4년 만에 40억. 본인 돈 12억 들어가서 28억을 벌었네요. 그렇죠. 네, 그분은 그런 셈이죠. 뭐 그런 분들 많죠.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대출 때문에 이익을 보셨던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경매, 공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매 알죠. 네, 아시죠? 이제 저는 원래 경매로 부동산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경매를 조금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경매하고 공매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 동시에 경매로도 나오고 네. 공매로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경매 낙찰자가 있고 공매 낙찰자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어. 네. 이럴 때 빨리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공매 낙찰자가 잔금을 빨리 낼 수 있어요. 조금 더. 네. 왜냐하면 경매는 잔금 납부일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공매는 더 짧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매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서, 경매는 이미 낙찰자가 정해져 있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공매 낙찰자가 빨리 잔금을 치고 싶다. 네. 왜냐하면 경매 낙찰자가 돈을 내기 전에 그렇죠. 내가 내야지 잔금 내는 소유권을, 사람이 네, 그걸 내가 했으니까. 취득을 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정말 낙찰받고 3, 4일 만에 네. 예, 잔금까지 가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이익을 크게 본 분이죠. 대출의 힘이었잖아요. 그분은 대출을 알았고 좋은 분을 만나서 빨리 잔금을 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취득을 해서 그 물건 아마 지금 2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IMF 때는 이제 사실은 너무 이제 이례적인 사건이니까 그 외에 이제 좀 그 외에 잘못 잘못된 대출을 할 잘못 용한. 대출에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는 오르지 않은 물건에 대출을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네. 사실 오를 거라 생각하고 곱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분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분들 있어요. 그 전원주택을 사셨는데, 아, 네네. 네,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가격이 똑같다. 그랬는데 그럼 굳이 대출은 그때 안 사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대출은 그대로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그분은 계속 이자만 낸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안 좋고요. 그리고 대출을 잘못 이용한다기보다도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물건을 샀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낭패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에 보면 미납 사건이라고 있어요. 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그냥 돈을 안 내는 거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손해를 본 그런 사건인 거죠.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경매로 이제 투자 시작하셨다 했는데 그럼 경매 대출이랑 일반적인 그 대출이랑은 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돼요. 같다. 네, 예전에는 이제 왜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대출을 시작을 했을 때 네. 그때는 차이가 좀 있었어요. 경매하면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오고 뭐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고 네. 뭐 90% 나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경매나 일반 매매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LTV 적용 40% 똑같고요. 뭐 생애 최초인 경우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소득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단지 경매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감정가보다 뭐 50% 정도 싸게 샀으면 감정가 대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유리한 거고요. 그 외에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저도 실전 투자자라고 말씀을 그쵸. 드리고 있는데 저는 투자를 조금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근로자에 가까웠다. 근로자. 네, 대출 상담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쵸. 예, 지금은 이제 상담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담사로 일을 하게 되면 계속 고객님을 만나야 돼요. 네네. 그래서 거의 근로자에 준하는 예,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저랑 친한 분들 많잖아요. 부동산 관련 뭐 네네. 강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물어보면 좋은 거 나온 것 같아, 언니. 빨리 계약금 보낼, 뭐 이런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네. 그러면 제가, 잠깐만. 근데 이거 서류 써야 되거든? 잠깐만. 지금 내 일이 바쁘니까. 네. 그리고선 전화를 하게 되면, 네. 아이고. 그 다음 말 안 해도 알겠죠. 이미 놓쳤다면서. 네, 이미 그럼 다른 이제 분이 계약금 넣었다. 대출 상담사 활동하던 시절에 뭐 기억에 남는 고객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을 번 분들이 기억에 더 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가 아주 해피한. 그럼요. 예.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좌절이었는데 돈을 번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계약을 했는데 대출 준비를 막 하셨어요. 막 했는데 갑자기
못 받겠다는 거예요, 대출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안 판대요. 왜? 안 판다고요? 이제 저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팔면 어떻게 해? 배액배상 받는다고.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막 억대로 오르니까 1억씩 막 오르고 이렇게 그 시차도 되니까. 길지 않을 텐데. 네, 한 좋은 사람. 동네겠네요. 당연히 뭐 좋은 동네겠지. 네, 좋은 동네죠. 네. 네, 서초 강남구에 속한 그런 동네였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배액배상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집을 또 샀다고 연락이 오고 끊임없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굉장히 감사한 분이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도 엄청 좋은 집을 사셨더라고요. 그분이 집을 사자마자 뭐 호재가 또 발표가 돼가지고 너무 축하드려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계약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도금 안 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직 못 냈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2번 그렇게 계약이 깨지고 나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3번째도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 잔금 낼 때까지 엄청 노심초사 하신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무사히 대출 받아가지고 네, 지금 좋은 집에서 잘 살고 계세요. 그래도 뭐 계약금 배액배상 받았으니까. 네. 그것도 뭐 작은 금액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배액 배상도 세금을 내요. 아. 네, 근데 네. 좀 많이 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거 별로 돈도 아니다. 집값이 왜냐면 이만큼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소득 구간이 높으면 그게 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자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 계세요.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이게 또 한 분은 그 집에서 전세 10년. 네, 전세를 그 10년 동안 그 집에 살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올렸대요, 집주인이. 엄청 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착하신 분이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그분이 원망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게 네. 뭐 집주인이 좀 막 올리고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러면 자기가 돈을 모아서 집을 샀을 텐데 뭐 아무런 올리지도 않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 자기는 몰랐다. 5번 연장하고 그때 그분이 전세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지금은 이제 전세 대출 받고 집을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약정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 대출 받고 그리고 그때 집을 사셨죠. 10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의 선한 의도가 네. 또 이게 좋은 결과로는 안 이어질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고요. 대출도 뭐 너무 많이 받아서 다 좋은 건 아니고 또 너무 안 받는다고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적정하게 적당하게 활용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 MZ 세대 분들 계시잖아요. 네. 혹시 MZ 세대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생각과 하루 방식이 좀 기존 기성세대 분들과 혹시 뭐 조금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MZ세대들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자기 주장도 뚜렷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언젠가는 활용을 할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집도 있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구성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 없죠. 많거든요.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그 회사를 다녔거든요. 회사 다녔다고요? 네, 회사를 다녔어요. 아, 대표님 되게 나이가 있으시군요. 하지 말까? 아니, 이거 야, 잘라야 되겠다. 중고등학생이 아니군요. 대학생도 아니고. 네, 회사를 다녀요. 와. 네. 자녀가 직장인분. 네. 최소 20대 중반 이상이란 건데. 네. 놀랬습니다. 네, 결혼을 빨리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굉장한 어쨌든 네. 결론적으로는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안 당할 거죠? 다 나갑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 아이를 얘기를 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회사를 다녔는데 혹시 포괄 임금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대기업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근로기준법상 9 to 5 아니냐. 그랬는데 얘가 밤이 오는 거예요. 밤에 오고 새벽에 나가고 그런데도 월급이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느냐. 너는 뭐 근로수당 뭐 이런 거 없어? 뭐 시간외 수당 이런 거 없어?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까지 다 포함된 게. 그냥 포괄임금제는 그냥 그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MZ세대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평생 직장을 갖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직장에서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두 번째 잡을 갖는다거나 예,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내 집 마련만이 대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세 대출도 있고요. 그 전세 살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전세를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로 현금을 깔고 있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렴한 전세 대출이 있어요. 1%, 1.2%대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한다면 오히려 월세보다도 저렴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모아서 내가 뭐 종잣돈을 마련을 해서 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대출 공부를 한다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나는 대출 안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할 때 창업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공부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경매 공부도 제가 어릴 때 하라고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안 쓰더라도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한 다음에는 매출 관리라든지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는요 청년 창업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보증서로 발급을 해서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출을 굉장히 저리로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뭐 제가 책에서는 이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은 다뤘지만 만약에 MZ세대들이 대출에 대해서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세 가지 외에도 창업자금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이 있으니까 대출은 뭐 두렵고 뭐 무섭고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MZ세대분이 기성세대분보다는 좀 덜 무서워하나요? 대출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빚은 뭐 무서운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 세대들은 그거에 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무조건 빚을 뭐 배척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